1년에 1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현대 로템의 생산 능력은 독일 대비 3배입니다. 생산 도중에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생산도 빠르고, 직접의 이익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동훈련을 하니까 웬걸 K2 전차가 날아다닙니다. 왜냐? K2 전차가 그러니까 방어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방어력이 거의 미국 전차나 독일 전차나 크게 밀리지 않아요. 기동을 할 때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는 가지 못한 지형도 가고 더 빨리 갑니다. 거기다가 사격 통제 장치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장도 잘 안 나죠.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 아이언돔과 비슷하지만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폴란드는 왜 K2 전차를 다시 선택했나요? 폴란드 얼마 전에 K2 전차 본계약 발표를 한다고 8월 1일부로 아마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이 폴란드에 방문해서 이제 2차 계약을 할 것인데, 다시 선택한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에 그 계약한 1차는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 그러니까 K2 전차가 급하게 팔 때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에이브람스 전차, 레오파르드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샀으니까 우리 다시 2차의 사업에서는 그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를 살 거라 했는데 이걸 다 깼죠.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신속 납기 이익이 있습니다. 1년에 1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현대 로템의 생산 능력은 독일 대비 3배입니다. 3배라는 게 원래 독일도 1년에 100대 이상 생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르샤바 조약기가 살아있을 1980년대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고 독일이 분단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레오파르트 2, 그러니까 우리 K2 흑표 전차랑 경쟁하는 이 경쟁 제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생산력이 아주 뛰어났고, 근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생산 수요도 줄어들고 개조만 하고 신규 생산이 없고, 그 다음에 공장을 외주화하고, 외주를 그냥 독일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 뭐 스페인이 각각에 찢어지고 공장이, 이러니까 생산력이 차이가 있는데, 이 생산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게 단순히 주문했을 때 빨리 온다, 그럼 배달이 빠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구할 때 구하기가 쉽다. 그리고 대응이 쉽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방위산업진흥협회의 그 초청을 받아서 창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핵심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다 아실 건데, 제가 그래서 현대로템이랑 몇 군데 이제 그 방산업체들을 봤는데, 엔진은 뭐 길 건너편에서 만들고, 이제 뭐 포는 거기 뭐 다음 블록에서 만들고, 다 그 전차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핵심 장비들을 생산하는 설비나 업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모여 있으니까 생산 도중에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생산도 빠르고, 이런 직접의 이익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한다고 자기네들 그 공급할 때도 빠듯해서 수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공장이라 한 게 단순히 그냥 뭐 국뽕을 빠져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 납기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달이 빠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의 이익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수정이 쉽다. 그리고 수리 부속이 구하는 게 원활하다. 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이탈리아 수출이 진행되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200억이 넘는, 그러니까 FA50 전투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했어요. K2 전차는 절반 가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산 수량의 차이가 있고, 레오파르트2는 나온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전차예요. 시제차로 치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됐으면 물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오래된 전차나 오래된 무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종이 돼야 된다. 왜냐? 부품이 단종되거나 생산 공장이 없어지면 그걸 메꾸고 새로운 부품을 발고 이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된 게 싸지 않아요. 무기는 이런 거에서 K2 전차가 경쟁력이 있고 신뢰성을 증명했습니다. K2 전차 그 게필러 도입했을 때 우리만 그 폴란드에 전차를 판 게 아닌데,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레오파르트 2, 그 다음에 미국 에이브람스도 같이 도입했어요. 숫자는 우리가 제일 많았지만, 그리고 같이 도입하고 폴란드군이 기동시험을 했을 때 우리 K2 전차에 큰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뭐 레오파르트 2나 에이브람스가 우리 K2보다 훨씬 더 무겁기도 하고 방어력이 좋거든요. 러시아 게임 워썬더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보면 K2 전차보다 훨씬 더 10톤 무거운 그 전차들이 막 그 몸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동훈련을 하니까 웬걸 K2 전차가 날아다닙니다. 왜냐? 10톤 정도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는 이야기지만 K2 전차가 10톤 정도 가벼우니까 방어력이 약하다. 이렇게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드나 일부 한국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K2 전차가 10톤 정도 가벼웠던 거는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게 러시아 탱크는 크기가 작은 이유가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키도 뭐 160대는 사람이 앉아도 좁은 그런 좁은 전차를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인투공학을 적용해서 방어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부분을 줄이면서 무엇보다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가면서 길이를 줄일 수 있어서 10톤 정도 가벼워가지고 방어력이 거의 미국 전차나 독일 전차나 크게 밀리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벼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동을 할 때 다른 전차,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에 가지 못한 지형도 가고 더 빨리 갑니다. 거기다가 사격 통제 장치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격 훈련에서도 인상적인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고장도 잘 안 나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K2 전차가 이제 러시아 탱크처럼 자기들만 쓰는 이런 게 아니고 나토 규격을 최대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120mm 55 구경자 포탄은 현대 위하에서 제작하지만 이제 라인메탈이 만드는 포랑 규격이 완전히 같습니다. 나토 표준 장비 인터페이스도 장착됐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K2 전차를 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 수출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포함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폴란드 사람들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교류하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폴란드가 어느 정도 거기서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독자전차도 만들고 싶었고 사정이 안 돼서 못 만들었지만 그리고 지금 보르스기라는 독자적인 장갑차 우리 K-22가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어서 원래는 폴란드는 자기들이 전차를 만들 테니까 한국 기술만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자신들 개발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사실 국산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능력도 없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개발의 역사라든가 방위사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 K9 자주포도 사고 K2도 산 거지만 어쨌든 폴란드는 독자 방위사업을 진흥하고 싶은 의지가 커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사할 때 장사의 기술을 알려주면 걔들이 따로 가게를 차리거나 팔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위사업은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폴란드 버전 전차를 만들거나 그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 부품 단위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방산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MMC 솔루션이라는 모션 컨트롤 기업들이 막 주목받고 주가가 괜찮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유압 장비라든가 모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얘들은 원래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하청업체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터키에서도 수입해가고 이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기술로 자주포를 만들거나 전차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품을 쓰게 됩니다. 거기다가 폴란드의 국가적 위신을 세워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 됩니다. 왜냐? 폴란드가 우리가 만든 기술 수출과 기술 현지 생산을 만든 이 탱크를 폴란드 국산 전차라 생각하면 요거를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 지방에 대한 마케팅 폴란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마케팅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밀리터리 매니아나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협력이 단순히 우리가 그 폴란드가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전략적인 성장 파트너로 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K2 피해 전차 그러니까 폴란드 버전 K2 전차가 폴란드 이외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중계 동유럽 국가의 세이즈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혼자 세이즈한 것보다는 나토 국가이자 그 다음에 EU 소속국인 폴란드가 직접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폴란드 측에서는 사실 이것도 좀 바라고 있어요. K3 전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K2 전차 후속으로 지금 기초 요구 중인 4세대 전차 이것도 굉장히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인데 요거를 폴란드 내부에서는 좀 공동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개발비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수출하거나 수요를 만들 때 폴란드 육군 수요랑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출을 할 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게 방위사업에서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 다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결국에는 혈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방위사업도 진흥해 주는 것이고 이것들이 사실 대한민국도 사실 이것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뚫린 이후 왜 한국의 다층 방어체계 KMD가 대안으로 주목받았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란과의 12일 전쟁이라 부르는 서로 폭격과 미사일을 주고받는 현상이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언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 다이비드 실링, 그 다음에 에로까지 이렇게 있는데, 첫날에는 거의 95%의 이란 탄도미사일을 막아냈는데 12일 동안 제일 성과가 낮은 날은 거의 65%만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층 방어 미사일이라는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발사할 때는 고도만 올라가서 높은 고도에서 내려가니까 이게 가속이 되어서 종말 단계에서는 이게 속도가 빨라서 요격이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제 요격 고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층 방어됩니다. 어떤 미사일들은 뭐 40km 이상에서 150km까지, 어떤 미사일들은 15km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다 미사일 종류별로 요격 고도가 가는 거는, 이런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지만 다층 방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가장 처음에 150km에서 40km 구간에서 사드,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올해부터 나오는 40km 이상에서 60km의 L7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15km에서 40km 사이에는 배틀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고, 15km 이하에서는 천공 요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요격 기회가 있어야지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과 자국산 미사일 좋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KA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달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 한국처럼 그 요격 미사일을 방산 수출해요. 천국 미사일 수출한 것처럼 독일의 에로 미사일을 수출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는 국가라고 부르기 민망한, 그러니까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몰라 같은 무장단체들이 쏘는 가산 로켓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성능이 낮은 걸 요격하려다 보니까 그 요격체도 가격도 싸고 성능이 낮은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하는 게 북한이죠. 북한과 하마스, 뭐 이런 헤즈볼라 이런 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미사일이라도 우리가 사실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 그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사정품 방어 체계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언돔과 비슷하지만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북한이 쏘는 다연장 로켓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납기와 생산 수량이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방산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나라라서 생산력에 한계가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아서 미사일을 많이 보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에로 미사일을 독일에 처음 수출해서 이스라엘 나는 데서 그 좀 이슈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궁을 수출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다 떨어져서 요격 미사일을 내수용부터 먼저 돌리려고 하니까 수출용 물량이 납기를 맞춰줄 수 없어서 거의 2, 3년 이상 늦어져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의 능력이 떨어지고, 왜냐면 자국산 무기고를 채우는데 급급해야 되니까. 한국이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위 사업이 가지는 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AM은 사드와 비교해 어떤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나요? LSM이 더 늦게 나왔지만 사드가 기본적으로 더 좋습니다. 좋다는 거는 훨씬 성능도 좋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사드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40에서 150km의 요격고를 가진 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키베이클이라 해요. 미사일 방어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이 쏘졌다가 마지막에 부스터는 분리되고, 그 옆에 측면에서 로켓을 발사하면서 자세를 제어하는,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격하는 요격체를 키베이클이라 하는데, 그 성능이 사드가 훨씬 더 발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요격 고도가 더 넓고 성능도 더 좋고, 그리고 레이더 ANTPY2 레이더 같은 경우에,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드 미사일 운영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사드 미사일이 이제 적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리 워닝 모드, 조기 경고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사드 미사일을 통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 적국 근처에 배치해가지고 탐지하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사드가 지금 뭐 일부
일부 분들 보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요 기능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레이더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배치된 거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미국의 정보를 건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대신에 L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도 좀 없고, 그 다음 그냥 대공 미사일만 되고, 그 다음에 요격고도 낮지만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요격보다 낮은 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사드를 선택했지만 제일 좋은 답은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은 사드를 다 가지고 있지만 LSM도 필요한 겁니다. 사드가 요격을 하고 실패한 것에 나머지를 유혹하기 위한 용도로 LSM, ABM, 그러니까 안티 발리스틱 미사일 버전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AAM이라는 게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드는 항공기 요격을 하지 않아요. 미사일만 요격합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원래 사드는 사드 옆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돼서 항공기는 패트리어트가 요격하는데, LSM은 AAM이라고 하는 우리 청공투 미사일을 확대한 것 같은 미사일이, 이거는 항공기 요격 전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km 이상 거리 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서 사드와는 달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드는 자기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호해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으면 전투기가 공습하는 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LSM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핵심은 사드랑 LSM을 비교했을 때 사드가 기술적으로 더 좋지만 가격도 훨씬 비싸고, 제일 좋은 거는 사드가 막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LSM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수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공투는 중동에 이어 동유럽 수출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유럽 EU 국가들이 대공미사일 체계들은 지금 독일과 이스라엘 이쪽이 좀 장악하고 있고 미국도 좀 있는데, 그래서 청공투가 지금까지 수출이 잘 못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12일간의 미사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제 미사일에 대한 납기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노릴 수 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이게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얼마 전에 좀 발표한 게 천공3가 있습니다. 천공3의 경우 천공2보다 방어 면적이 2배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면적이 넓다는 거는 이제 유효 고도, 그러니까 요격할 수 있는 고도와 거리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패트리어트 MSE,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최신형 미사일보다 거의 동급의 요격 능력을 가졌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생산 수량과 양산 능력이 우수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패트리어트가 갖지 못한 천공3, 천공2 개량형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 공군 천공2는 아니지만 중동 수출형 천공에서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한국 공군용 천공2는 폐사라고 해가지고 수동형인데, 중동 수출 버전에서는 우리 KF-21에 들어간 A사 레이더가 좋다는 이야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 360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A사 레이더를 쓰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360도 감시가 안 됩니다. 약간 좀 오버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으면 그 포대의 사각지대를 순항미사일이 옆에서 옆구리를 치고 온다면 그 탐지 못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 패트리어트 버전은 레이더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조그만 소형 레이더를 붙이는 걸로 대응하는데, 우리 천공2 개량은, 그 다음에 천공3는 A사 레이더인데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이래서 전방향 탐지가 있다, 이렇고, 요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LSM2가 있습니다. LSM이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됐지만 이미 LSM2가 개발되고 있어요. LSM2는 뭐냐? 기존의 LSM 같은 경우에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조금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LSM2에서는 사드급의 요격거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국형 사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신형 미사일 KN-23 활공 비행을 한다 이야기하는데,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포물선 비행인데 KN-23 신형은 이 포물선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데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 KN-23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북한판 현무2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이 KN-23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이 KN-23 미사일은 유럽에서도 위협이니까 요 맞춤형 대응 미사일인 LSM2도 수출 가능성이 유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4개의 강점이 있었다. 정밀도, 납기, 기술력, 가격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들으신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밀 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K방산이 재래식 무기만 수출한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기술적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무식한 무기를 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정밀한 무기를 파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우레라는 미사일로 지금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KT-SSN 혹은 수출형 CTM-205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지방에 수출되고 이제 아마 공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슷한 걸로 미국의 에이테킴스라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탄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미국의 군용 GPS를 쓰지만 우리가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 사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 표적지에 딱 들어놓고 이제 미사일 명중된 거 카메라 찍는데 정확도가 미터급 이하 정확도가 났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물론 항상 미터급 이하, 그러니까 엄청 1m 이상의 그 엄청 정밀한 정밀도로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거 확률이지만, 이런 시험 사격에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정밀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는가, 이런 걸로 보실 때 이제 비슷한 예로, 차 사거리는 3km인데 어떻게 5km에서 사격 시험을 하니까 맞췄다, 그러면서 한국군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대해서 뒷사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군이 K2 전차의 사거리를 3km까지만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산악지역이 많고 한반도에서 3km 이상의 전차전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3km 교전거리 만들었지만, 개발을 하면서 현대 위하가 120mm 활강포를 만들거나 사격 통제 장비를 할 때 초정밀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높았고, 여기다가 K2 전차의 첫 수출국인 튀르키예가 K2 전차에 대해서 부품을 수출했을 때, 야 너네들 키로까지 맞춰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 수출이 안 될 뻔했는데, 우리가 K2 전차의 그 포나 이런 거에 튀르키예로 가가지고 5km 사격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중을 해서 튀르키예 수출됐기 때문에 K2 전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5km밖에 표적을 맞췄다, 이것은 사실 약간 방사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 낚으려고 좀 조작을 한 거고, 실제로 K2 전차는 이런 과정을 해서 군 요구 성능,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서 계속 성능이 나아지면서 정밀도가 높아져서 5km의 원거리 표적을 공격해서 파괴한 것은 당연히 이랬다. 이런 것들이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K239 천무에서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납기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만약 그 1, 2, 3부에서 제 방송을 다 보신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재방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납기 1년 남짓한 경우에 전차 100대 이상 공급 가능하다. 이게 단순히 생산 속도가 빠르다, 배달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품이 현재적으로 액티브 듀티다. 그러니까 부품 생산에서 단종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이제 다 책임지는 QC가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들이 뭐 전차 만들 때 엔진 공장과 포 공장, 그 다음에 현가장치 공장들이 모여 있어서 실적의 이익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리 군이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우리 수출 물량들을 몇 번 이제 돌려가지고 긴급 수출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요게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요게 나중에 다 보충을 해주고 더 새로운 무기로 우리 군부에 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국가, 이러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 유지에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이 부품이 고장났을 때 부품 생산하는 공장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국 고객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력 부분도 한국이 지금 대략 선진국 대비 83%의 기술력이라 이야기하고, 국방기술 품질원이라는 기관에서 항상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이야기할 때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면 세계 최고인 부분은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보다 밀리는데 한국 K방산 기술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신 분들은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최고가 아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생존 욕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용, 무엇보다 전차나 이런 장갑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품이 들어간 무기들을 통합하고 만드는 능력은 우리가 자랑해도 될 만하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그 정밀도 이야기할 때 그 CTM-205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판 에이테킴스라 했지만 에이테킴스랑 가장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탄도가 다릅니다. 에이테킴스는 원래 확산탄이라고 해가지고 상공에서 터지면서 이제 그 약간 테니스공 같은 수류탄 비슷한 폭탄들이 넓게 뿌려주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통짜 탄두, 그러니까 폭발물이 있는 탄두로 바뀌었는데,
KTSSM은 열 압력 탄두, 북한의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존의 탄두보다 폭발 범위가 훨씬 넓은 이걸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이런 무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력, 조합의 능력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AS-21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에 수출된 수출 전용 장갑차인데, 호주군이 처음에 한국군이 수출 전용 장갑차를 내놓고 이거를 독일과 경쟁하겠다 했을 때, 독일이 이미 그 전에는 장갑차를 많이 수출도 했고 한국군이 쓰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왜 써? 이랬다가 주행을 해보니까 달랐습니다. 현가 장비 서스가 담습니다. 일명 서스펜션인데, 장갑 차량의 서스펜션은 옛날에 뭐 스프링 같은 것도 쓰고 지금 이제 주로 토션바라에서 금속을 탄성을 이용한 거 쓰는데, 대한민국은 유기압 현수 장치를 씁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ISU라는 걸 쓰는데, 이 현수 장치가 토션바, 그러니까 금속을 사용해가지고 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압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승차감이 좋다. 전차가 장갑차 승차감이 좋으면 뭐해? 내 승용차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지속 능력,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전투 지역까지 가는 병사들의 피로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비의 고장도 적어집니다. 진동이 많아지면 전자 장비에 고장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훨씬 줄어들고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총이나 기관포의 명중률도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가 장비나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그 해외의 그 경쟁 제품보다 나아가지고 수출된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문제인데, 가격이 판매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가격이 대한민국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서비스를 잘해주는 건 뭐냐? 사실 미국 무기가 좋다고 하는데 몇 가지 미국 무기 단종된 거 우리나라 군대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아무리 줘도 수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단종되고 이제 안 쓸 거니까 뭐 니들이 뭐 지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무기 체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다연장 로켓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수리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게, 단순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체 종사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방위사업체 여러분들이 품질 보존, 그 다음에 유지보수 지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 K방산이 수출의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국가들을 하나의 단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질투가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것인데, 기본적으로 KF-22 수출의 가장 큰 라이벌이 프랑스 나팔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팔 전투가 더 좋고 프랑스 그 KF-22 사지 말라 이런 데도 있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좀 마딱찮아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이 유럽 국가, 영국은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사야 되는데 왜 미국산 무기를 사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왜 유럽산 무기를 안 사냐고 동유럽 국가나 아니면 남부 유럽 국가한테 다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시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산이나 미국산 무기를 사지 말자고 EU에서 연설한 쇼츠가 돌아다닙니다. 전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EU의 방위사업 기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재무장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산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 프랑스가 돈을 대지만 독일, 프랑스의 방산업체가 돈을 따먹는 구조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2025년 5월 달에 부산에서는 마덱스라고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가 있고, 제가 방산 전시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프랑스의 어떤 연구자분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와가지고 한국 K방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이제 프랑스의 싱크탱크, 우리나라 지금 국방연구원 같은 데서 있는 박사님이시고, 뭐 저한테 뭐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 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내용이 쓰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프랑스의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 분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프랑스가 얼마나 이 한국 방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서는 이제 친하게 이야기도 하고 잘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나는 프랑스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겁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기반으로, 식민지가 지금 없지만 방위사업을 사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나라고, 그래서 방위사업이 전략사업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산이 국내 수요보다 수출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이미 30년 이상 고착된 거예요. 촬영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주 뭐 수출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도 아직 방산 매출의 절대 다수는 국내 내수용입니다. 근데 유럽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방산 국가들의 위협과 경쟁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K방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요 전략에 대해서 권역별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권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K방산이 아니라 E방산이 돼야 됩니다. 유럽 방산처럼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뜯어보니까 한국산이네, 이런 느낌이 나도록 현지화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나라가 작으니까 기술력은 높지만 생산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럽 방위사업체랑 같이 연관돼서 공동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깊습니다. 가령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경쟁자인 PLU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업체랑 독일 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쓰고 있는 로켓 기술을 유럽 업체에다 이식해가지고 유럽 메이커로 파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써야 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유럽 현지화 버전 무기를 얼마나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 앞서 말했을 때 지금 EU 방위산업 기금 같은 게 유럽산 무기만 사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령 얼마 전에 그 폴란드 2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니까.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현대조선이나 하나옵션이 만든 잠수함이 채택되면 폴란드에서 건조하게 되면 그걸 EU 방위사업 기금을 활용해서 건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지화 전략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동 및 아시아가 우리나라 방산의 밥줄이죠.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큰 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에서는 많은 곡이 있습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도 사고, 태국도 사고, 말레이시아도 사고, 인도네시아도 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고객님들한테 앞으로 차세대 판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KF-21EX, 그래서 KF-21을 개량형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2기 트럼프 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동 국가가 구매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노려야 됩니다. 우리 경쟁자는 유럽의 GCAP라는 5.5세대, 그러니까 KF-21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고 크기도 큰 전투기인데 대신에 가격도 겁나게 비쌉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 무기 공장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 지금 현지화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중동은 그 무기를 쌓아놓는 공장 스택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생산 공장 요구가 많고,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판매한 무기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가령 천궁2를 팔았으면 천궁3도 팔아야 되고, LSM도 팔아야 되고, FA50을 팔았으면 FA50의 달 무기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FA50 수출을 했을 때 사실 무장은 다 미국산 무장입니다. 제이담, 유도폭탄, AIM, 넥스,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폴란드에는 암람 미사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따로 이제 또 특집을 하면 실을 수 있겠지만, 뭐 철용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것도 FA50용으로 개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FA50을 팔았으면 이제 비행기를 팔았으니까 이제 무기도 팔아야 된다. 국산화된 무장을 팔아가지고 하고, K9 같은 우리 뭐 K2 전차 이런 거 팔았을 때 뭐 신형4라든가 아니면 신형 포탄 같은 걸 팔아야 된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 구매한 국가들한테 우리나라 풍산이 개발하고 있는 램제트탄 같은 걸 수출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없다가 RAP라고 하고 로켓 추진체가 있다가, 램제트라는 거는 기존의 로켓 추진제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생긴 게 약간 원통에다가 뾰족한 콘이 달린 것 같이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70km 이상, 아주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판매 상품으로 유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플랫폼만 팔았다면 플랫폼에 나오는 새로운 무장이라든가 개량 키트 같은 거를 중동 국가 공략에 써야 됩니다. 미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지금 녹화 시간 오전에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조선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넘어서는 해군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미군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수리 부속, 그 함정 수리 사업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전투함을 미국 해군이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사실은 저는 전 세계 4위로 올랐을 수 있다. 프랑스, 독일도 다 제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될 거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그 함정 사업 외에도 미국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T-50 훈련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원래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는 보잉한테 우리가 졌거든요. 하지만 보잉이 지금 F-47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판매하게 돼가지고 사정이 나아졌고, 이래서 해군 훈련기
사업은 보잉한테 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자주포 사업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원래 자주포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전쟁이라든가 태평양에서 육군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장거리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원래는 미국이 스스로 자주포를 만들려고 했어요. 개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그래서 차세대 자주포를 우리 K9처럼 무한궤도가 달린 거 말고 바퀴가 달린 트럭에다가 첨단 장비 넣은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고, 요거 수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미국에 이걸 팔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죠. 돈이 없지만 무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에서도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 LIG 넥슨과 HD 현대중공업이 뭐 수출형 함정, 그 다음에 수령 잠수함에 가성비가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HDS 1500이라고 하는 그 수출형 잠수함이 있어요.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잠수함인데, 우리나라 장고 3 잠수함 좋습니다. 좋은데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제일 비싼 편이에요. 거의 한 척에 1조 정도 합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그대로 쓰되 가격을 대폭 옵션을 줄이고 크기를 줄인 그런 버전을 만든 게 HDS 1500이라는 수출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성능 자체는 장고 3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만 남미가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남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잠수함보다 또 성능이 훨씬 좋아요. 이런 것들을 틈새 시장, 그냥 가성비 제품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 장병들이 K2 전차 K9 자주포 훈련을 받고 감탄했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에 어떤 점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까요? 유튜브나 방송을 보셨을 때 외국 장병들이 K2 전차 쏘는 걸 보거나 K9 자주포 쏘는 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그 서비스 정신은 수리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지금 우리나라 연수로 와서 배우고 가는 분들이 있고, 이 외에도 팀 썬더라 해가지고 K9 자주포 운영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K9 자주포 운영해보니까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요게 좋더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있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한국 TV에서 보니까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군인들은 자신들이 좀 외교 관계임으로 좀 좋게 말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만나보거나 아니면 한 달에 건너서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바를 해서 한국 무기 최고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만족을 대단히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 교육을 잘 안 해줘요, 생각보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기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잘 싸울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도 같이 하고, 교육도 이제 한국에서 불러서 하는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전으로 증명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해서 물어보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평도 포격전에서 쓰여가지고 거기에 인상을 깊게 받아서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제작사는 이제 해외 방산 전시회 같은 데 갈 때 해병대 포병 장교했던 그 하나 직원분들이 좀 자주 나오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서 나는 실전에 투입된 이 연평도 포격전에 투입된 그 K9 자주포를 운영해본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임하고, 한국이 또 훈련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오해를 좀 하신 분들인데, 한국 군사훈련 열심히 합니다. 실제 무장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못하는 분들, 그 외국 군인들도 한국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실무장 자격하고 이럴 때 실제 비행하고 그 성과를 내는 걸 납득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TV로 보시는 그 반응들은 사실 위에서 야 좋게 말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안 좋으면 다시 한국에 안 찾아옵니다. 그 오시는 분들은 진짜 겪으면서 한국산 무기가 왜 좋은지를 알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차세대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 재래식 무기만 판다, 드론이 전쟁이 지배하는 21세기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전차가 10,000대씩 파괴되는데 앞으로도 전차를 팔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화 융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전차 K3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차가 드론이 많이 파괴된다 하니까 드론 방어 무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전차에도 드론을 넣어가지고 드론을 공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재래식 무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무기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릴 회사가 두 개 있어요. 먼저 하드키 드론을 만드는 니어스랩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이라든가 해외에서 지금 많이 시험 운용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하드키 드론이 뭐냐, 드론을 잡는 드론입니다. 드론을 총으로 쏴서 잡기 어렵거나 혹은 뭐 전파 방해, 제머 이런 걸 사용하기에 이제 점점 잡기
막기 어려졌습니다. 직접 충돌해서 잡아야 되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드론, 그러니까 이 요격 드론을 니어스랩이 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군집 드론, AI 드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했던 거의 모든 드론들은 FPV 드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끝까지 명중 때까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00킬 하신 뭐 우크라이나 병사도 있고 이런다는데, 이거는 병사의 그 조종 실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한 대가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쉬워요.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여러 대의 드론이 군집해서 간다. 군집이라는 걸 썸이라 하는데, 영화에서처럼 막 몇백 대까지는 아직까지 구현할 수 있는 국가는 없는데, 지금 파블로 항공이라고 해서 군집 공격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S10S라는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그 무인기가 이제 하나로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고, 거기서 인공지능까지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고, 얼마 전에 군에서 시험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전차 표적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타격을 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수준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 말고 이제 미래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빔 무기, 요것도 중요합니다. 빔이라고 할 때는 이제 특정한 에너지를 비토는 전파의 형태로 쏘는데, 빛의 형태로 쏘는 건 청광이라 해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 지금 실전 배치돼서 서울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출력이 좀 약해서 지금 20kW라 해서 개발 중인 것들 중에서는 청광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출력을 높여야 되는, 개량을 해야 되고, 레이저 빔 말고도 에너지 무기가 있습니다. 빔을 쏘는데 HPM 무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원리를 그대로 이용했다. 그래서 전자장비 같은 걸 튀겨버릴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는 이 HPM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런 논의도 있는데, 국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산화 및 수출도 좀 기대할 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1, 2, 3, 4부 이야기하면서 무인 이야기를 할 때 무인 비행기, 무인 전투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은 그 전투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안드로이가 협력하는 하나의 고블린 무인 지상차량 UGV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무인 지상차량 산업,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짐이라든가 기관품 같은 건 얹죠. 이게 고블린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무인 지상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방산 스타트업 안드로이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근데 사업은 사실 떨어졌는데 추가로 하나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드로이가 팀업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 시장에 되거나 아니면 그 성과를 좀 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무인 수상용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 FPV 드론 뭐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과가 제일 좋은 거는 무인 드론이 아니라 무인 수상정, 보트를 로봇 원격 조종해가지고 적을한테 향해서 자폭 돌격하거나 아니면 폭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흑해 함대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절대적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 해군은 거의 뭐 전멸은 안 했지만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해역을 다 장악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게 무인 수상정이 자폭 돌격을 해서 그런 건데, LIG 넥슨이 만드는 해검 무인 수상정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무인 군집 자폭 수상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폭 공격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LIG 넥슨에 비궁이라고 하는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이 유도 로켓을 4발 실어가지고 자폭 돌격 전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서 표적이 되는 함선의 그 주요 부위,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포 같은 데 조준을 해서 먼저 망가뜨리고, 그래서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응 수단이 없으니까 더 잘 파괴가 되겠죠. 이런 것 같이 무인한 무기가 육해공군 전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K방산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방위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 개발한 게 10년 후에 나오고 15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산업 이런 거랑 좀 성격이 다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업으로서의 방위사업은 그래서 예측하기도 쉽지만, 지금 현재 사전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최신 기술,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을 잘 알고 대응해야지, 뭐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방산주의에 대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항상 갖추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말한 K방산에 투자하라, 요거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10대 무기를 선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게 어디 팔리는지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대 무기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를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지금 미래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론 전쟁으로 바꿔지는데 지금의 K방산이 어떻게 변혁돼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서점에서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